자, 그러면은 연력학부터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이제 연력학이 어, 공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에요. 뭐 다른 이제 공정 외에 다른 이제 뭐 이동현상 같은 그런 세부적인 뭐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공정 플랜트를 볼 때는 핵심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음,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음,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교과서의 처음 부분이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챕터 1의 처음이나 마지막에서 이런 뭐 학습 목적 아니면은 요약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연력학 교재 자체의 목적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음, 내가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공정에 갈 거다. 그러면은 연력학 정도는 꼭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내가 다른 분야에 갈 거다. 그러면은 그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과목에서 나온 물리적 현상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읽어보면은 결국 연력학에서 우리의 관심은 일단 어떤 원하는 초성, 원하는 물질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의 압력이나 부피 같은 거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인데, 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쉽죠? 압력하고 부피 상태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 용기의 두께를 결정하게 되고 그 사이즈도 결정을 하게 되면서, 사이즈 같은 경우 이제 컬럼 같은 경우인데, 어 왜냐면은 용기 자체의 사이즈는 이제 유체역학적으로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네, 그런 이제 인력학의 최종 목적이 공정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연력학의 시초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런 랭킨 사이클이 나오죠. 랭킨 사이클 나오면서 뭐 일과 열, 뭐 상태 함수, 뭐 스테이트 펑션, 뭐 하고 엔탈피, 엔트로피, 깁스 에너지 이런 기본 개념들.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들이 결국에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쵸? 에너지 발전소. 그래서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딱 그 제일 처음에 있는 이유가 아까 줄의 실험에서 연력학 얘기를 한 것처럼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연력학이 이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수요 때문에 연력학이 발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증기를 만드는 게 음, 여전히 발전소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어, 그럼 근데 발전소에는 이제 이 연력학적인 게 기계공학과에서 이런 발전에 대한 펀더멘탈을 주로 배우기 때문에, 이제 발전소 파워플랜트에는 약간 기계공학과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제 결국에는 이 스팀을 보일러에서 연료를 뭘 쓸 거냐의 문제인데, 그게 기존에는 석탄이나 그런 걸 쓰다가 지금은 이제 LNG나 하이드로젠 이런 걸 쓰기 때문에, 또 거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화학공학과의 그가 이런 걸 이해할 필요성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배우고, 또 스팀이라는 게 어, 발전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열교환기에서도 이 히팅을 하는데 스팀이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음. 그리고 스팀이라는 게 이게 물이잖아요, 물. 단일 성분이잖아요. 단일 성분이기 때문에 그 세츄레이티드 포인트, 평형 상태가 온도나 압력 중에 하나만 알면은 정해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스팀 테이블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스팀 테이블이 여전히 뭐 많은 회사에서 실무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스팀의 성질, 온도, 압력에 맞춰가지고 이런 장치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쵸? 이게 다 알려져 있으니까 표나 이런 것들로 굳이 뭐 시뮬레이션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를 참조해서 그 장치의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스팀으로 유명한 회사가 이 스파이렉스 사쿠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 스팀, 음, 우리가 이 연력학에서 처음 배우는 스팀에 관한 걸 배우는 건데, 이게 이제 어 이런 식으로 현업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어요.
플로우를 할 때 이제 단순히 플로우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온도나 압력,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이 유체 성질이 바뀌니까 온도와 압력도 이 어떤 로직에 포함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카르노 사이클이 나오죠. 근데 카르노 사이클도 중요한데 이제 이건 엔트로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산업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 카르노 사이클을 반대로 돌리면은 이게 냉장고의 원리죠. 네, 냉장고의 원리인데, 그래서 냉각 공정 리프리지레이션이라 하는 프로세스는 이 역카르노 사이클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LNG나 이제 수소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액화가 중요한데, 그 상온에서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액화 공정이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거에 기반을 두고 있고, 뭐 줄 톰슨 효과라는 이것도 밸브로 압력을 깎아서 온도를 내리는 단순한 장치지만 음, 연력학적인 거죠. 교과서에 계산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실제 공정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연력학의 전반부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태식을 또 주구장창 배우게 되죠. 음, 상태식. 상태식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기체의 성질을 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온도하고 부피를 알 때 걔의 압력은 얼마일까? 이 기체의 상태를 확정을 짓는 건데, 그게 이제 모델링이라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중학교 때도 배우는 샤르르 법칙. 여기서 뭐 어떤 다른 조건이 동등할 때 온도를 증가시키니까 기체가 이제 뭐 열 에너지 받고 팽창하더라. 부피가 팽창을 하더라. 그 상상할 수가 있죠. 이런 모델링, 이 그림처럼. 근데 그 비율이 정확하게 온도가 두 배가 되면은 이제 부피도 두 배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샤르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여러 가지 통찰들이 모여진 게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이고, 거기서 반대를 발설하는 사람이, 아, 이게 기체라는 게 분자가 되게 작지만 이 분자가 자기만의 부피를 가지고 있고, 이 분자들끼리 서로 이제 인터랙션, 뭐 반발력이나 청력 같은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반대를 발설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울 때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팽로빈슨 이케이션,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은 상태식들이 이제 1학기 마지막 가면은 나오게 되죠. 대체 뭐야 이게? 음.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물질에서 액체하고 기체에 대한 게 엄청나게 구분이 되는데,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일단 액체가 훨씬 더 무겁죠. 뭐 밀도부터 기체는 이제 액체는 물은 이제 한 1000 정도 되는데 가스는 이제 뭐 10도 안 되니까 100배 차이가 넘게 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구별이 안 되는 상태가 있대.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어. 그럼 이게 엄청나게 우리 액체와 기체를 나누고 있는 게 이 상태식에서 중요한데, 이런 게 있으면은 되게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래서 그게 수학적으로는 이 PV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에서 3차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변곡점 같은 특수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모델링에서 하고 이제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초임계 유치라는 것이 어떤 접점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크리티컬 포인트를 좀 신경을 써야겠구나 해서 이 모델링에 크리티컬 포인트에 관한 성질들이 써간 거고, 인계온도 인계압력, 그리고 어떤 분자들의 인터랙션을 이제 상호작용을 어 이런 이심인자 센트릭 팩터라는 걸 넣어가지고 조금 더 상호작용을 하자 음, 한 거고, 그런 것들이 식의 형태는 복잡하지만 뭐 이해는 할 수 있죠. 반데르발스 식에서 어 그냥 식의 형태가 복잡해진 거지,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많이 실험하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준 거지. 이 물리적인 의미 자체는 뭐 인계점의 성질하고 이제 인터랙션의 정도, 분자의 인터랙션의 정도,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 이게 실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
평로미스 니케이션 정도를 사용을 하면은 음, 잘 이제 기체 성질을 표현을 하더라. 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기체 성질이 완벽하지 않아도 결국에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생산량이나 이제 순도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꼭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다 이제 어떤 장치를 만들 때 다 마진을 넣어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 음, 하고 이런 우리가 임계점의 성질을 이게 각 분자마다 고유의 임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나눠보자. 기준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잡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도 이게 연력학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많이 하죠. 그런 이제 통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증기압이 나오게 되는데, 어, 뭐 계속 같이 나오죠. 그 연력학 교재 순서에서는. 아무튼 증기압이란 우리가 액체에서 기체에서 액체를 기체로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건데, 끓이는 건데, 그게 어떤 포인트에서 일어나냐는 거죠. 그거를 이제 휘발되는 정도, 그 물리적인 성질, 그 물리적인 성질을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면은 그 압력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은 이제 ATM보다 낮은 압력의 시스템인데 그러면은 그 압력이 낮아진 곳에서 끓는 점 그게 이제 증기압이 되게 돼요. 그러면 그 온도와 압력이 낮아진 만큼 그때의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 그러니까 그 온도에서의 증기압은 얼마일까? 그거가 조금 우리가 경험적으로 약간 비례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클라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아무튼 그 증기압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요. 왜냐하면 증기압을 맞춰줘야지 기체가 생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압력밥솥도 이제 압력을 높여줘가지고 그 압력을 높여서 압력이 높다는 말은 그 증기압이 높아졌을 때 그 온도를 사용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높은 온도에서 끓이는 거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단일 성분 물의 증기압이 아니라 이제 분리를 하기 위한 증기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두 가지 물질이 섞이면은 어떻게 될까? 인데 당연히 비슷하죠. 물 1리터하고 에탄올 1리터를 섞어봐. 근데 2리터는 조금 안 되지만 뭐 비슷해. 근데 2리터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비율만큼 합치면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될까 생각해보면은 또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럼 상호작용에 대한 인자를 때려박자. 이제 액티비티라는 이제 인자를 때려 박아가지고 그거를 보정을 해보자. 그러면 그 액티비티가 어떻게 나타나는데 해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모델링을 해보자 라게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식이 나오게 됐는지 물론 한 번쯤은 써보면 좋겠지만 결국에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우리가 혼합물의 이런 증기압이라는 성질을 알고 싶은데 그것이 뭔가 보정을 해줘야 돼.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정을 어떻게 할까? 어떤 모델들이 있을까? 해서 이 보정이라는 게 상호작용에 대해서 보정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상호작용에 기반이 되는 극성, 어떤 물질이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른 모델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의 형태는 모르더라도 그 상태식과 이런 혼합물의 성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연력학 1년 내내 하는 거의 전부인데 거의 전부인데 음, 듣고 보니까 되게 심플하죠. 음, 어, 그래서 이 증기압에 관한 거는 사실 이게 쉽게 말했지만 되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게 생각할 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설명을 하진 못할 것 같고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연력학 봤어. 그래. 사이클도 보고 냉각도 보고 상태 반영식 이거 엄청 많이 보고
인계점 이런 것도 보고 증기압, 이 증기압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기압이 중요해. 근데 우리가 분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다는 거고, 섞여 있을 때 얼마나 그게 편차가 생길까? 그거를 다양한 사람들이 모델링을 해놨네. 그게 뭐 이제 인터랙션을 결국 찾고자 하는 거네. 해서 현업에서는 그냥 팽로빈슨 방정식으로 쓴다. 물론 이제 뭔가 극성 물질 뭐 예를 들어 아민 액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NRTL 모델 같은 걸 쓸 수도 있는데 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열 교환에 대해서 히트 트랜스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음, 되게 뭐 전도도 많이 배우죠. 전도. 전도는 이제 열 전도도 컨덕티비티인데 그거는 이제 엄청 간단하잖아요. 그냥 단열에 대한 성질이죠. 열을 잘 이동시키는. 그거가 이제 물질의 성질이고 그다음에 이제 컨벡션 대류를 배우는 건데 어, 그래서 대류를 통해서 우리가 열 교환하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열교환기죠. 열교환기. 이게 처음에는 더블 파이프 그냥 내관 외관으로 하다가 단순히 이제 내관에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만들었다는 거고. 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게 쪼개면은 음, 그게 뭐예요? 표면적이 넓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공학에서도 이 분자의 크기, 그 촉매의 크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공학적인 겹치는 게 또 보이죠. 음, 아무튼 그거는 또 넘어가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배울 목적은 온도를 몇 도에서 몇 도로 낮출 거냐 이건 정해져 있어. 냉각을 얼마나 시킬 거냐 하고 그 원하는 거는 이제 에리어 이 튜브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될까 그 에리어를 계산을 해야지 이제 이걸 용접을 시작을 할 텐데 그럼 그때 우리가 열 전달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아까 팽로빈스 모델링을 한 것처럼 이제 열 전달 계수, 버스트 컨벡션에 대한 이제 이 전달 계수를 이런 레이놀드스와 프렌틀스로 모델링을 한 거죠. 음. 그래서 당연히 뭐 이것도 조금만 설명을 하면은 뭐 레이놀드스라는 거는 어떤 유체의 이제 관성, 즉 유체 운동하는 정도하고 그 유체 내부에서 점성이라는 것은 저항인데 점도는 이제 유체의 고유한 성질이고 이제 관성은 우리가 그 유체를 펌프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이동시켜 주냐 그런 이제 속도에 관련된 거고 그런 유체의 성질과 프렌틀수는 이제 열에 관한 그 그쵸 밀도와 점도로 표현되는 이제 동점도 계수와 이제 열 확산과 같은 이제 열에 대한 성질을 무차원수로 한 건데 이러한 것들이 관계가 있더라. 음. 당연히 이게 유체하고 지금 유체를 이동시키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무차원수가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는 아니지만 모델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이런 상수들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찾아낸 거고. 그래서 뭐 이것도 우리가 그냥 정해진 거죠. 어떤 유체를 쓰게 되면은 이제 유체를 쓰게 되고 속도가 정해지면은 뭐 이 열전달 계수는 정해지는 거지. 하고 이제 여기에 파울링 팩터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 이 파울링 팩터가 이제 이 열교환기를 몇 년 쓰면은 여기에 때가 끼면서 저항이 좀 생기더라. 그래서 그 저항이 이제 그게 실제 실무를 하게 되면은 스탠다드라는 문서에 있어요. 뭐 어떤 유체는 얘를 저항값을 0.00001로 써라.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스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스펙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아무튼 결국에는 우리가 이 대류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이런 거를 얻게 되고 그거 이제 HTRI나 아스펜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거에 대한 기반식은 이게 되고 결국 에리어를 찾게 된다. 음. 그래서 뭐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이제 몇 도에서 몇 도로 낮출 거냐 델타 T는 얼마냐 그리고 온도 압력을 통해서 이제 압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철의 두께를 이 스트렝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압력을 우리가 잘 써주는 게 중요하고 음. 근데 실제로는 압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 실무에서는. 뭐 아무튼 지금 이제 열 전달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 하고 이제 유체역학. 유체역학이 굉장히 어렵죠. 유체역학이 굉장히 어려운데, 음, 이거는 나중에, 제가 그 강연에서 하이드롤릭 통해서 되게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음, 유량계 오리피스도 이제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거고. 아무튼, 이 유체역학의 본질은 이제, 본질, 배우게 되는 거는 질량 보존에 대한 연속 방정식, 매스 컨저베이션, 에너지 보존에 대한 이제 베르노이 방정식이죠. 하고 모멘텀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이제 식들을 세우게 되고 그 식을 최종적으로 조합해서 우리가 공학적으로 응용을 한 게 이제 이런 마찰 손실에 대해 계산을 한 거예요. 마찰 손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 교과서에서는 이제 하겐포화즈식 측류식에 대해서 그게 왜냐면 잘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배우고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난류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빨라야지 이제 유체가 빨리 이동해야지 그거 생산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근데 그 난류라는 거에서 이제 마찰 계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더라 음. 측류에서는 이제 레이놀즈 수분의 64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음. 그래서 실무에서 진짜로 이런 식을 쓰게 돼요 그래서 엑셀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잃어버리는 마찰이 얼마냐 그래서 그 마찰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제 마찰이 해당하는 만큼의 음, 펌프가 내줘야 되는 압력이 결정이 되는 거고 딱 거기에 맞춰서 펌프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제 여기 하이드롤릭 그때 할 때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이 식을 잘 쓰는 것보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유체라는 게 압력을 통해서 움직이고 그 마찰 손실은 사실 크지 않은데 뭐 밸브라든지 아니면 유체 높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잃어버리는 압력 그때 압력이 바뀜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밸런스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정상 상태인지 아니면은 인터미턴트 그냥 간헐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지 이제 우리가 펌프를 알맞게 설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런 압력에 대한 유체 구동, 유체 이동이 원동력이 되는 압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의미 뭐 이게 뭐 모멘텀 컨저베이션 유도를 막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분리공정은 우리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좋은 컬럼의 스테이지를 설계하는 게 목적이 되지만 그 전에 일단 이게 연력학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증기압에 그거를 딱 해서 이제 증기압이라는 것이 이제 상분리가 일어나는 시점인데 그게 혼합물인 경우에는 증기압이 분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포에 따라서 이제 이 순도가 달라지게 되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순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해서 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어떤 뭐 온도나 압력 중에 한 점을 픽스하면은 그때의 증기압이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TXY 다이아그램, 뭐 레치폴드, 뭐 RR 알고리즘인가, 뭐 그런 이제 단순 바이너리일 때 어떻게 분리가 일어나는지. 음. 그래서 사실 이 TXY 다이아그램만 잘 이해를 해도 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컬럼을 실제로 설계하지는 않거든요. 음. 그거는 이제 아까 강연 초반에 말했는 것처럼 라이센서나 뭐 이제 석박사 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 물론 피드를 하면은 이제 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컨덴서가 이제 증류탑의 마지막 스테이지잖아요. 음 이것도 이제 단일상 분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플래시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처럼 이제 뭐 스팀의 액체 물을 분리하는 이런 플래시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우리가 디스틸레이션, 뭐 맥커비, 뭐 그 리고로스 그런 뭐 그런 모델링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런 플래시에 대한 이해는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또 좀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노멀 오퍼레이션일 때는 이게 사실 그 시뮬레이션이 다 이제 라이센서랑 피드에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들 일은 별로 없는데 그 안전 관련해서 불이 날 때가 있어요. 불이 나. 그럼 불이 나면은 이제 얘 용기의 압력이 121%까지 증가한다고 보게 돼요. 121%까지. 그러면 이제 그 압력에서의 어떤 그 달라지게 되겠죠.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성질들이 그 평형 성질들이. 그럼 그때 이제 안전 밸브라는 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평형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때 그 베이퍼의 물성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근데 이런 플래시에 대한 걸 모르고 있으면은 좀 이상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이 플래시라는 게 이게 그 몇 퍼센트가 끓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뭐 당연히 이게 가벼운 물질부터 끓이게 되잖아요. 가벼운 물질부터 끓이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낮은 온도고 무거운 물질까지 전부 다 끓였어. 그러면은 더 높은 온도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몇 퍼센트 끓였다고 할까? 이 불이 났을 때 이런 거가 또 이제 스펙인데 스펙이나 혹은 가정인데 엔지니어링 회사에 이런 것도 이해 못한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좀 부끄러운 거죠, 되게. 그래서 이 플래시가 우리가 분리공정 되게 어려운 걸 많이 배우지만 그것도 당연히 해봐야 되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이제 물질의 분리에 대해서 단일 이런 단일 스테이지에서 분리에 대해서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잘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이걸 수식적으로 이제 푸는 게 뭐 그런 y, x 비율에서 k도 정의하고 그렇게 해서 뭐 알고리즘도 만들고 그런 거죠. 레치폴드 뭐 RR 알고리즘인가? 그거. 음. 공정 제어도 저희가 많이 배우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플랜트를 가면은 플랜트나 저 엔지니어링 회사나 이제 실제 공장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픽을 만들어줘요. 어, 그래픽을 만들어서 뭐 얘의 온도 압력은 얼마고 유량은 얼마고 그 측정을 했으니까 이 밸브는 몇 퍼센트 열렸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밸브를 통해서 이제 PID 제어를 하는 거죠. PID 제어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셋 포인트를 맞추게 이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게 어, 이런 어떤 컴퓨터적인 로직인데 이거를 그 계측 제어 컨트롤 인스트루먼트 팀이 하게 돼요. 그래서 PID 제어를 우리가 공용 제어 시간에 열심히 배우지만 아쉽게도 그거를 많이 활용하지 않고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이런 펀더멘탈 우리가 유체 결국에는 이제 물성치를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온도나 압력, 유량과 같은 그거를 이제 왜 제어를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리플럭스 같은 거 이걸 왜 이렇게 하지? 비율이 이게 뭐지? 순서가 뭐지? 그래서 수식을 우리가 짜주는 거죠. 뭐 피드백인지 피드포워드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배관팀이나 개장팀에서 이 위치를 바꿔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로 이제 파이프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 온도계의 위치가 너무 애매해. 그래서 얘를 바꿔버리면 안 되냐 하고 공유팀에 일단 물어봐요. 어, 프로세스 팀에 일단 물어봐.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래는 피드백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 그렇게 위치를 바꿔버리면은 그 피드백이 될 수가 없는데 이런 피드포워드 형태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판단은 공정팀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ID 제어를 막 현업에서 물론 시운전할 때 좀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하진 않는다. 대신에 이런 구성이나 실제로는 이제 셧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압력이 엄청 높아졌을 때 이 밸브를 닫아라. 뭐 컬럼 같은 경우에는 그 압력이라는 게
리보일러에서 열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서 열원이 리보일러인 거죠. 리보일러에서 열을 줘서 그것 때문에 증기가 생기니까 과학이 발생하는 거니까 리보일러로 들어가는 스팀의 밸브를 닫아버려라. 그런 식으로 이제 로직을 짜는데 음, 그런 거를 짜는 거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어, 네, 일단 조금 네, 아쉬운데 음, 본 강연에서 아마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만약에 본 강연에서 좀 제가 부족하게 얘기를 한 게 있으면은 추가로 동영상을 한 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